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새로운 월요일인데요. 전국이 아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다들 감기 안 걸리도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식시장도 만만치 않게 좀 긴장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 흔들리기 때문인데요.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소폭 좀 반등을 했지만 미국 주가가 다시 다우가 2% 밀렸고요. 나스닥은 3%나 밀려났습니다. 미국도 이제 올해 상승분을 다 까먹고 이제 지난 연말 대비해서 이제 하락 반전을 했는데요. 악재가 끊이지를 않네요. 워낙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게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는 좀 그만 타도 될 만한데도 화웨이 사태가 계속해서 진행형이고요. 미국은 또 취업자 수 증가가 예측보다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펙은 또 감사를 해서 유가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여러 정황으로 유가가 급등하기도 주가가 또 다시 급반등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이번 한 주 우리 시장 그나마 다행이라고 미국 증시 충격을 우리가 이전만큼 그렇게 몸으로 고스란히 받지는 않는다는 점이어서요. 좀 회복하면서 낙폭과대 중심으로 좀 더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요.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늘 시장의 중심을 잡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첫 코너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미증시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고 흔들리는데 미국 투자자들도 이제 미국 주가 많이 올랐다. 이머징으로 눈을 살짝 돌리려고는 하는데 미국 증시 빠지면 우리도 좋지 않았어요. 위험 선호도가 살아있는 증시면은 바깥으로 관심들 많이 갖겠습니다만 요즘 주식 시장 위험 자산 선호도가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요.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들에서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고용지표 얘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고용지표가 가이던스 19만을 하회하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15만 5천 명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월 수치 23만 7천 명보다도 많이 감소하고 가이던스 자체가 19만이니까 떨어질 걸로 봤는데 그거보다 안 좋았어요 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굉장히 잘 나왔다. 굉장히 잘 나왔으면 호재였을까요? 굉장히 잘 나왔으면은 연준이 뒤로 물러서기 어렵겠다라는 얘기로 또 걸고 넘어졌을 증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금리가 꺾이진 않을 테니까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되는 거지 꺾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지켜주는 데이터가 좀 필요했는데 그 기본보다는 좀 약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8만, 19만 데이터, 가이던스를 소폭 밑도는 수준, 이 정도 데이터는 최소한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나오면서 영향을 좀 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미증시 2%, 3%를 밀진 않았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미중 협상, 미국 대표가 누구예요? 라이트 아이저죠. 그래서 90일 이 협상 기한 반드시 지킨다. 이때까지 협의 안 되면 새로운 관세가 부과하게 될 거다. 3월 1일부로 부과한다라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고요. 한동안 우리가 좀 얘기 안 했었던 뉴스인데 트럼프 탄핵 얘기가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정치적으로도 좀 불안해지는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탄핵은 하원 쪽에서 밀고 가게 돼 있죠. 그래서 하원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쳐다보기 시작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가 적지 않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반영하긴 할 텐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호재 않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밀리긴 밀릴 텐데 예전만큼 밀리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대한민국 증시 7피인가 올랐죠. 네, 7피인가 올랐고 그날도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 수급은 나쁘지 않았었어요. 선물 수급에서도 3천억 가까이 들어갔고 매수 3천억 가까이 들어갔고 현물도 매도 아닌 소폭이긴 합니다만 매수 기록됐던 상황인데 기관들 수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제 동심환기일인데요.
그쪽까지 조금 부담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기관들 선물이 지난 금요일 날 3,400억 가까이 나갔고 현물단에서도 매도 기록하면서 수급적인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는 건 외국인보다는 기관들 쪽. 뭐 나오는 뉴스들이 워낙 불안했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중심을 못 잡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수를 좀 더디게 만들고 있는 요인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첫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중국의 반응이 참 재밌는데요. 제가 제목을 적어 놓기를 하회의 여파 충격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들이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백악관에서는 딱 선긋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는 몰랐다. 이거 이 멍 부회장 구속할 때 트럼프는 몰랐다라고 선을 긋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미중 협상과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없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꽤나 많이.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중국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반응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건 그거고 90일간의 협상은 협상이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응 나오는 게 일단 90일을 인정했고 그 자리 이 회담장에서 얘기를 했었던 니네 대두 우리가 즉각 수입 재개할게 라는 부분도 지금 현실화시키고 있는 거고 에너지 어차피 중국은 에너지 수입해야 되니까 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쪽도 수입 확대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관세는 지금 조정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기에서 나왔었던 부분들을 이행하려는 이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트럼프 발언에서도 뭐 엿보이는 대목이죠. 그래서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뭐 동의한다, 뭐 잘 될 것 같다라는 쪽들. 상무부의 반응도 90일 이내에 합의를 뭐 자신한다, 뭐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과거보다는 이 미중 협상에 대해서 뭐 노이즈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만 노이즈 없을 걸로 보지도 않았으니까요. 이 9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졌는데 초반부에 협상이 완료될 가능성 거의 없죠. 그래서 남아있는 노이즈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이전보다는 불확실성이 작습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FOMC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 날 반영이 되게 될 텐데요. 요즘 나오는 얘기들도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사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지난 금요일 날 뭐 미증시 막판을 다 메꿨었던 그 뉴스죠. 그래서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12월에는 뭐 올리겠습니다만 관망 모드를 시사할 것 같다. 네. 좀 과한 시각에서는 12월에 금리 못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연준의 이 부담을 떨어뜨리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 투표권이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변화되는 부분 그리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뭐 인내심을 갖자라는 발언 쪽으로 무게가 좀 실리고 있어서 네. 시장 전반적으로는 부담이 많이 높아졌어요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건 이제 미국은 이제 목요일장이었었죠. 네. 주가 돌렸던 건 그쵸. 금요일 또 예. 밀렸고. 요 차트가 또 네.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이 발생했었던 부분을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동그라미를 쳐놓은 다음에 이 미국 기준금리의 모습을 보니까 그 이후에 뭐 한두 차례 아니면은 뭐 약 2개월 뒤 금리는 변함없이 상승을 멈추고 꺾이기 시작하더라. 멈추거나 꺾이더라.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은 사실 이게 그럼 뭐 금리는 적어도 잡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유동성 환경이 크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그림들 나온 다음에는 대부분 이 좀 고위험 자산 쪽에서는 이 크래시가 좀 발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호재는 아닙니다. 호재는 아닌데 우리가 이 고멀티를 받고 있는 고위험 자산이 아닌 점을 감안해 보면 추가적으로 이 금리 역전 움직임이 경기는 무조건 망가집니다라는 쪽을
이 확신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시장이 얼마만큼의 부담을 안길 거냐라는 부분도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작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 미국 경기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던 시점, 그러니까 금리 역전을 두고 뭐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던 시점에 미국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니까 커봐 부진한 거 맞잖아라는 쪽의 해석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게 금요일 날 미증시에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출발은 연준이에요. 연준의 발언 자체가 굉장히 미숙했었던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 장단금리가 크게 이 역전이 된 거거든요. 근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립금리가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멀리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뭐가 움직였겠어요? 단기금리보다는 뭐가 많이 움직였을까요? 장기금리들이 많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장기물들 수익률이 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2달이 채 안 돼서 지금 현 금리는 중립금리 바로 아래에 있다라는 의견으로 뭐 180도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럼 부랴부랴 올렸었던 장기물들 수익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랴부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물 쪽에서 변동이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얘기를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면 스탠스가 얼마 안 변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번에 이 발언을 보면 그 이전에는 중립금리까지 많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이었고 이번에는 추정 범위 바로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립금리라는 거는 딱 몇 퍼센트입니다. 이게 아니고 몇 퍼센트를 2.5에서 뭐 3%를 보는 쪽도 있고 뭐 4%를 넘게 보는 쪽도 있고 뭐 이렇게 밴드라는 게 있죠. 이 밴드 하단부에 있다. 뭐 틀린 얘기 아니죠. 네. 그래서 기존에 봤었던 시각은 이 밴드를 약간 상향 쪽을 쳐다봤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시장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치고 나니까 밴드 하단부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정치 바로 아래에 있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바꿨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얘기 듣자마자 가장 놀랐던 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횟수가 많이 놀랐을 텐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안정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면물, 특히 장기물 쪽에서 이 수익률 급락이 많이 나왔겠죠. 부랴부랴 올랐던 거를 부랴부랴 떨궈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채권 수익률도 어떻게 보면 수급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 요것만 알면 돼요. 채권 가격은 채권 수익률하고 반비례합니다. 채권 수익률이 죽고 있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은 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뛴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지금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뭐 생각보다 멀리 있을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뭐 반응이 당연하지 않았겠어요? 네. 튀어 올랐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장기물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진국 쪽으로의 채권 이 누적 흐름도 보게 되면은 사실 줄일 만큼 줄인 다음에 나온 반응이기 때문에 단기물보다는 장기물 쪽에 수급이 좀 복잡하게 꼬이는 과정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장단기 역전을 상당 부분 부채질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채권 시장도 결국은 수급으로 움직이는 건데 경기에 대한 우려도 일정 부분 반영된 건 맞겠습니다만 그걸로 100% 장단 역전을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요즘 워낙 많이 들었던 경기 부진 뉴스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영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뭐 미중 협상 얘기라든지 뭐 트럼프 탄핵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 반영이 되면서 2% 3% 낙폭을 만들어낸 거지 이게 다른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녹여내긴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낙폭을 녹여내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몇 가지 또 근심되는 사항들이 있죠. 변수들을 점검해봤습니다. 그 화웨이의 그 멍 부회장 체포한 건 뭐 지난 금요일도 제가 잠깐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캐나다가 좀 멍한 짓 한 거가 아닌가. 굳이 그렇게까지 캐나다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하고 무슨 협상의 카드로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캐나다하고 또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중간에 이제 이 미중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끼어서 1, 2등이 싸우고 있는데 저 10등짜리가 와서 제 지난번에 컨닝했거든요. 이거 지금 내민 거거든요. 뭐 이웃사촌이 한번 네. 움직였나 보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이유를 들으는 이유는 그럼 미중 간의 이제 협상이나 큰 것에 이게 그렇게 판을 깨는 걸림돌로 작용할 거냐, 그건 아닐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조심하긴 해야지만 그래도 또 희망을 좀 찾아야 될 때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환율 얘기를 좀 준비하셨네요. 이제 달러가 그동안 강세 기조로 가다가 완전히 꺾였지는 않지만 좀 주춤하고, 예. 원화가 조금 다시 강세로 가고요. 위안화도 조금 이제 강세로 가죠. 이런 환율 흐름들 국내 증시에는 우호적인가요? 결국 금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당 통화의 이 금리 인상은 통화의 강세 요인이죠. 그렇죠. 예, 금리가 올라가면 해당 통화는 강세를 띠게 돼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해당 금리가 떨궈지게 되면 해당 통화는 약세를 띠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분석이 있어서 요거를 시장에다 한번 녹여봤는데요. 얼마 전에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나왔었던 굉장히 공격적인 헤드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헤드라인이 달린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그거하고 시장하고 한번 같이 녹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죠. 자료 보시면 사실 이게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5까지 내려가는 이거를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한 금리 인하냐, 이게 내려가는 건 쉬워도 올라올 땐 굉장히 어렵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된다. 이거 이후에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가격 가지고 말 참 많아졌죠. 금리 1.25 찍고 나서. 그래서 지금 겨우겨우 지금 돌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딱 2번 올랐습니다. 2번 올랐는데 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건 대한민국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한 번 12월에 추가적으로 올라서 2.5가 된다. 우리는 1.75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해당 이 금리 차는 75bp, 0.75에 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빅, 이 100bp 이 차이가 나는 거하고 75bp 차이 나는 거하고는 사실 또 이 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원빅과 75bp 차이는 또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들을 뭐 추가적으로 이 금리 스토리에다 녹여보면, 미국의 금리는 이거보다 올해 4번을 올렸으니까 3, 6, 9, 11을 다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 3번의 금리를 더 올린다라는 점도표, 뭐 이번에 수정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의 금리는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금리는 올라붙긴 글렀어요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 대한민국 원화는 지금 강세를 가야 되는 걸까요? 약세를 가야 되는 걸까요? 약세를 가야 되겠죠. 예. 원달러가 지금 막 튀어 올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환율단 보고 계십니다만, 지금 금요일날 NDF가 5원 10전인가 올라서 1123원인가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 원화 약세를 신나게 반영하고 있는 환율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그나마 안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원화의 약세가 세게 나와야 되는데 원화의 약세가 세게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이 크러쉬가 발생돼 그냥 급락으로 스토리가 번져나갈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왜 금리 못 올린다는 거예요?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면, 뭐 이거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피부로 느끼고 계실지 모르니까. 지금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2.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값 갖다 끌었어도 이 정도는 성장합니다라는 게 2.8%거든요. 근데 지금 IMF가 추정하고 있는 우리 내년 성장률은 2.4%입니다. 그럼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리 올리자는 얘기 꺼내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대한민국 경기 선행지수값 뭐 글로벌리하게 비교하면 굉장히 더딘 거 다들 공감하실 거고요. 또 이제 소득 격차가 워낙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층일수록 올라가는 금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금리 올리기 좀 어렵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도 소진이 많이 된 편이에요. 그래서 원빅 차이 날 수 있는 금리 인상 가이드를 떨어뜨렸고 지금 미국에서 내년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상당 부분 내려오고 있고 그럼 굳이 우리 대한민국이 금리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성립되기 어렵고 외국인들 쪽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뭐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지 몰라도 채권 시장 쪽에서는 이만한 시장이 없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빠지는데 대한민국 금리는 못 올라가게 생겼으니 외국인들 채권 자금은 굉장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호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은 인상의 재료도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이거예요. 대한민국 금리는 미국의 금리를 영향을 많이 받느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지금 미국 영향 받았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진작에 움직였을 것 같은데 우리의 영향은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채권 수익률이 미국 채를 따라간 게 아니고 중국 채하고 똑같이 움직임점을 감안해 보면 미국이 금리 올리는 부분 그것도 가이드가 추가적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보다는 중국이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속도를 맞추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에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못 올린다라는 가이드가 굳어버리게 되면 원화는 약세가 나와요. 정상입니다. 근데 원화의 약세가 제한적으로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주가지수로 봤을 때 외국인 수급으로 봤을 때는 불리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리포트를 시장에 녹여서 이해하는데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해서 전략 좀 세우겠습니다. 이번 한 주 미국 증시가 다시 급반등해줘서 우리가 올라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미국 증시가 좀 안 빠져주는 사이에 우리가 좀 강하진 않더라도 조금 더 반등을 올라가는 메우는 그 정도면 사실은 선방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전략은 어떻게 하세요? 지난주도 우리 대한민국 상대 수급이 많이 처진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최근 시장 움직인 거 딱 보면은 외국인 수급으로 빠지는 날보다는 사실 기관 수급으로 빠지는 게 많은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값이 상대 강도를 지켜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 이 시장 하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주 동시만기일이니까요. 요 마디목까지는 변동폭이 좀 존재한다라고 쳐도 그 구간 지나고 나서 수급의 정상화 상당 부분 좀 일어나기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